엄마 오늘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 하고 말하는 이유는 살짝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하나만 바꿔주면 리더십의 자질이 있는 아이들로 바꿀 수 있거든요. 뭐 너 이거 안 주면 안 놀아줄 거야 이런 말에 물건을 뺏기고 온 적도 있어요. 제가 직접 엄마로서 당하니까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다음날 오히려 더 심해진 거예요.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나 우리 엄마한테 혼났어. 그지바이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학부모 상담에서 저한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가 친구랑 잘 지내나요? 입니다. 또래 관계를 위해서 부모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면 좋을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16년 차 초등교사이자 두 초등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아영입니다. 최근에 자녀 교육서를 집필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책 제목은요, 친구에게 인정받는 아이가 앞서갑니다 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생활을 즐겁게 하고 성공적으로 해내는 데 가장 필요한 게 또래의 인정, 그리고 또래와 관계를 잘 맺는 경험이더라고요. 또래 유능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키우면 좋을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싶다,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래의 유능성은 아이들이 또래 관계를 맺을 때 나타내는 사회적 능력을 말해요. 소통 능력,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대처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 또래의 유능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이 중요한 까닭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 아이들을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제가 제 힘으로 아이들의 관계를 개선시켜 보려고 하거나 그리고 또래 유능성이 좀 떨어지는 아이들을 좀 키워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사실 선생님의 힘으로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맞아요. 입학하기 전에 집에서부터 이렇게 찬찬히 쌓여왔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문제 없이 아이들이랑 또래 관계를 굉장히 잘 하면서도 자신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의 그 역량보다 집에서 어떻게 아이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그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자리 배치할 때도 신경 쓰기도 하지만 좀 한계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아이 스스로 달라져야 하는 부분이 중요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마음 표현하기 3단계를 가르치고 있거든요. 화가 나거나 감정이 상했을 때 1단계는 멈추고 2단계는 생각하고 3단계는 표현하라예요. 아이들이 로봇이 아니잖아요. 진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이 나올 수 있도록 내재화되게 가르쳐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 간의 놀이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몸으로 체득하는 것, 아이는 논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사회적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놀이터에 가면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잖아요. 그때 부모님이 개입하지 않고 약간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상태에서 아이가 친구한테 어떻게 대하나? 저 친구가 우리 아이에게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어떻게 자기 표현을 할 수 있지? 이걸 보면 우리 아이에게 부족한 게 뭔지 파악해서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서로 아이들 앞에서 싸울 수 있잖아요. 어떻게 화해하는지 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과 싸웠을 때 나도 저렇게 해도 되겠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일부러 화해를 할 때 아이 앞에서 남편에게 뭐 맛있는 걸 슬쩍 갖다 준다거나 사실은 내가 미안했어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던가 그런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줘요. 그리고 평소에 솔직한 대화를 많이 나누는 게 중요해요. 부모님이 고민하는 부분이 친구에게 어떤 피해를 당하는데 자기 주장을 제대로 못할 때잖아요. 맞아요. 근데 집에서 아이가 부모와 함께 솔직한 대화를 자주 나누고 그거를 수용받아 본 경험이 있다면 자신감 있게 어디에 가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친구 관계를 위해서 노력을 하긴 하는데 고학년이 될수록 조금 어렵기는 해요. 이 친구들이랑 조금 친하게 지내봐 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물론 아이들이 착하기 때문에 네 라고 해도 그게 억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까지 저희가 부모로서 길러줄 수 있을까요? 골든타임을 초등학교 3학년까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학년인 아이들은 친구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바로 선생님에게 달려와서 이릅니다. 집에 가서도 부모님에게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고민을 나눠요. 그런데 고학년이 되면 이렇게 선생님에게 이르러 오는 아이들의 수가 현저하게 줄어요. 저희 아이를 키워보니까 집에서도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 만약에 아이가 자기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 부모로서 어떤 반응을 보여줘야 될까요? 저도 사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실수를 좀 한 적이 있어요. 초보 엄마로서의 저의 첫 반응은 어떡하지? 불안함을 아이 앞에서 그대로 드러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가 덩달아 불안해지겠죠. 엄마 오늘 친구들이 안 놀아줬어 하고
말하는 이유는 나 오늘 되게 힘들었어. 엄마의 사랑을 확인하면서 그 소외된 마음을 해소하고 싶어 이거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들어주고 진짜 힘들었겠다.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아이도 자기 생각을 정리할 기회를 주는 거죠. 우리 아이는 학교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들다고 얘기를 했는데 선생님한테는 연락이 안 올 때도 있잖아요. 이럴 때 엄마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사실 선생님께 전화가 오지 않는다는 건 우리 아이가 충분히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선생님들도 아이를 굉장히 도와주고 싶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반에서 친구 관계로 힘들어하는 아이가 있다. 그러면 표정만 봐도 사실 마음이 많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한 일이다 하는 건 꼭 연락을 드리고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막상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우리 아이의 모습과 또 다를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학부모의 전화도 많이 받아봤어요. 전후 관계가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아닌데요. 우리 아이 말은 그게 아닌데요. 이렇게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선생님은 교실에서 늘 아이들의 상황을 바라보잖아요. 선생님의 말이 조금 더 신뢰가 간다는 점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아이들은 집에 가서 내가 유리한 것만 말하고 싶어 해서 거짓말을 한 건 아니에요. 자기가 당한 것이 더 크게 느껴졌기 때문에 했을 경우도 있고요. 엄마에게 내 편 들어줘 이거예요. 사실 제가 엄마의 입장으로서도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요? 담임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저희 아이가 다른 친구의 포켓몬 카드를 가지고 가서 돌려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이 그 친구는 나한테 줘놓고 자기가 빌려줬으니까 다시 돌려달라고 해서 나도 당황했어 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담임 선생님이 굉장히 당황스럽게도 어머니 제가 아이들 불러서 물어봤는데요. 준 게 아니라 빌려준 게 맞대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정말 아차 싶었어요. 저도 선생님이라서 그걸 알고 있는데도 엄마의 입장이 되니까 제 아이의 말이 더 믿고 싶어지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우리 아이의 말을 판단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주면 좋을까요? 어떻게 시작됐어? 하고 시작점을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했어? 그 일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해? 그렇게 물어보면 아이의 말을 통해서 좀 더 전후 관계를 유추할 수 있게 되겠죠. 근데 뭔가 아이가 머뭇거린다던가 파악되지 않는 모호한 점이 있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우리 아이의 말이 다 진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또래 관계에서 보이는 모습은 굉장히 다양할 것 같은데 혹시 이것을 조금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을까요? 유형을 조금 나누어서 거기에 맞게 교육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는 자기 중심적인 성향이 강한가. 두 번째 기준은 자기 표현을 잘 할 수 있나,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나, 모두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자기 중심성이 높고 자기 표현은 잘 하는 아이예요. 자기 중심성은 높은 아이는 내가 우선이야. 내가 더 중요해. 그리고 자기 표현을 잘하는 아이는 자기 주장을 잘하는 아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내가 먼저고 목소리가 크기 때문에 살짝 이기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하나만 바꿔주면 굉장히 리더십의 자질이 있는 아이들로 바꿀 수 있거든요. 나만 중요해가 아니라 친구들도 중요해 라는 주장을 하는 아이로 바꾼다면 이런 아이들이 학급 임원에 당선이 잘 되는 아이들로 성장합니다. 맞아요. 두 번째 유형은 내가 중요해. 그렇지만 표현은 잘 못하겠어. 자기 중심성이 높긴 하지만 그걸 바깥으로 티를 내지 않기 때문에 또래 관계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고 본인이 친구가 없는 게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도 않은 유형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친구 없이 혼자 있는 것에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는 않아요. 부모님의 마음이 안쓰러울 수는 있죠. 진짜 독립적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그냥 두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아이와 대화를 해봤는데 나도 친구와 어울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하면 친구를 사귀는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어야겠죠. 세 번째 유형은 자기 중심성은 낮고 표현은 잘하는 아이예요. 이런 아이들은 남에게 맞춰주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고요. 그런데 또 자기 주장은 잘해요. 굳이 유형별로 얘기하자면 이 친구들이 이 중에서는 좀 인기가 있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 딸아이가 사실 이 유형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너무 친구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친구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된다. 너를 좀 더 챙겨도 된다라는 걸 교육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유형은 자기 중심성이 낮고 표현력도 부족한 아이예요.
그래서 남에게 맞춰주는 게 더 편하면서도 자기 주장도 하기 힘들어하는 아이죠. 사실 선생님으로서 제일 안타까운 유형이에요. 그리고 엄마로서도 굉장히 걱정이 되고요. 친구들도 사실 조금 만만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이 아이들은 좀 표현력을 높이는 것과 남의 눈치를 보는 것보다 나의 마음도 중요해 라는 걸 가르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장 같은 거 연습해 볼 수 있을까요? 책에 그 또래 유능성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잘 할 수 있게 돕는 문장 완성 놀이를 만들어서 넣었어요. 친구가 허락 없이 내 물건을 가지고 갔을 때 이렇게 해요 하고 빈칸을 만들어 주었거든요. 실제로 아이들과 이 문장 완성 놀이를 해봤더니 아이들이 굉장히 빠르게 많은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님들의 유형이 다양하긴 하겠지만 자기의 주장을 좀 말을 못하는 아이의 부모님들께서 고민이 조금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로서 도와줄 게 있을까요? 저도 사실은 그런 아이의 엄마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약간 순환 기질로 태어나서 자기 주장을 잘 못하는 아이였어요. 센 아이에게 휘둘리기도 하고 그 친구가 뭐 너 이거 안 주면 안 놀아줄 거야 이런 말에 물건을 뺏기고 온 적도 있어요. 그 일을 제가 직접 엄마로서 당하니까 밤에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본인도 힘들대요. 다른 더 좋은 친구도 있지 않을까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 친구와 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순한 아이의 경우에 휘둘리면서도 그거를 조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하는 재밌는 놀이를 만들어낸다던가 그리고 자기 주장을 잘하는 그 모습을 살짝 동경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지켜보기로 했어요. 새로 산 다이어리를 굉장히 좋아하면서 가지고 갔는데 이거 안 주면 너랑 안 놀아줄 거야 하고 그 다이어리를 뺏어간 거예요.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서 엄마가 옆에 있을 테니까 돌려달라고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아이가 굉장히 고민하더니 엄마 한번 해볼게 라고 하고 제 옆에서 전화를 걸어서 그 다이어리 내일은 돌려줬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실제로 한 거예요. 안전한 집에서 엄마가 옆에 있는 상황에서 전화로 일단 시도를 해봤다는 거. 그게 아이의 또래 유능성을 한 단계 올려줬다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그 아이는 돌려줬나요, 다음날? 처음에는 난 돌려주지 않았어요. 네? 다음 날인가 전화를 한 번 더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받아왔더라고요. 선생님께도 사실 그 얘기를 드리긴 했었죠. 그런데 해결이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 앞에서는 저희 잘 지내고 있어요 하는 척을 하고 사실 뒤에서는 저희 아이 마음을 계속 힘들게 한 거예요. 어떡해요. 그때 정말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사실 개입을 하려고 한번 시도를 하긴 했어요. 그 아이 엄마에게 제가 연락을 한 거예요. 우리 아이에게 너랑 놀아줄 거야, 놀아주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조금 마음을 힘들게 하는데 그러지 않게 좀 잘 얘기해 줄 수 있냐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다음날 오히려 더 심해진 거예요. 너네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서 나 우리 엄마한테 혼났어. 그래서 아이가 다음날 더 힘들어져서 돌아왔어요. 그 아이를 분리시키지 않는 이상 완전히 해결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엄마 생각에는 너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친구는 좋은 친구가 아닌 것 같아.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 완전히 친구 무리를 다른 무리로 옮겨갔더라고요. 다른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는데 내일은 그 친구랑 놀아볼까? 그렇게 하나씩 연습을 해나갔던 것 같아요. 집에서 역할극 같은 것도 많이 했어요. 내가 나쁜 친구 역할을 할 테니까 한번 이야기해봐 하고 제가 상대 역이 되어주기도 했고요. 네. 크면서 분명히 더 많은 갈등 상황에 봉착을 할 거거든요. 그런데 1학년 때 그 일을 겪음으로써 스스로 친구에게 불편한 감정을 내비치는 연습도 되었고 새로운 친구와 사귀게 되면서 스트레스거리가 정말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성공적으로 친구 관계를 맺어본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자기에게 맞는 친구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도 생기고 친구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조금 자신감 있게 행동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아이가 속상한 일을 겪어서 부모로서 대화를 통해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심할 때는 학교 폭력 신고도 한번 고려해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시는 선생님이 딸 아이가 지속적으로 반 아이들을 돌아가면서 괴롭히는 친구를 한번 학폭 신고를 한 적이 있대요. 본인이 이제 그 타깃이 되어서 한 달 넘게 지속이 되는 거예요. 반 친구들이 다 그 아이에게 고맙다고 말을 했대요.
너 덕분에 이제 저 친구가 그러지 않게 됐어. 그 선생님의 가정에서도 학폭 신고하는 과정에서 힘든 점이 많았거든요. 사안 조사를 위해서 그때 일을 다시 꺼내서 진술을 해야 하고 오히려 깊은 기억으로 남고 상처로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학폭 신고는 정말 아이가 원했을 때 신중하게 하는 것이 좋고, 그 아이는 그 과정은 힘들었지만 굉장히 엄마한테 고맙다고 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 차례 해결을 요청드렸지만 그래도 해결이 안 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우리 아이가 학폭을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예전보다 학교 폭력 빈도가 줄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보면 학교 폭력 신고 건수가 굉장히 높아졌다고 해요. 저는 그 이유가 아이들이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을 많이 받아서 이것도 학교 폭력이 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사소한 문제들도 신고하는 아이들이 좀 많아졌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실제로는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될 만한 아이가 아닌데도 신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럴 때는 일단 약간 억울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지만 그걸 차치하고 먼저 신고한 대상 아이에게 사과를 하라고 가르치는 게 좋아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미안하다고 얘기하는 거,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사소한 것 같지만 굉장히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기도 하고 더 심해질 수 있는 상황을 무마시켜주기도 하고 하는 필수적인 요소거든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도 복도에서 모르고 부딪히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갑자기 당한 아이가 짜증이 확 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상대 아이가 정말 몰랐어, 미안해, 괜찮아? 라고 물어보면 갑자기 짜증났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거든요. 맞아요. 엄마로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때까지 엄마가 미안했어. 같이 눈물 나서 그러네. 이제 엄마 너네에게 이렇게 힘들게 시키지 않을게 라고 하고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다가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한 책을 발견했거든요. 네. 3권의 시리즈로 되어 있는 책이에요.